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정치권 소식 네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8일 차였는데 결국 오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보신 것처럼 단식을 끝내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오늘 오전 상황만 보더라도 심정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실제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다. 그제부터 두통이 있었고요. 어제부터 흉통, 가슴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었고 예. 이게 지금 방치할 경우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119가 예. 오늘 어제부터 해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는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의총을 열어가지고 의원들 전체 뜻을 모아서 예. 의원들 전체 뜻이 단식을 중단해야 된다. 긴 싸움을 준비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 어제 의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그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식을 끝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화일째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계속 단식을 하시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하게 돼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앉아 계신 것도 너무 힘드실 텐데 박 전 대통령이 떠난 후에 눈물을 훔치는 장 대표의 모습까지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을 거, 단식장을 찾을 거라는 거 예고 안 됐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진행된 겁니까? 유영아 의원이 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의원들 전체 뜻을 모아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말씀을 이제 전해줬었고요. 박근혜 예.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유영아 의원이 동조 단식을 하루 했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그래요? 예, 하루 했었는데 하루 종일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생으로 물과 소금으로만 버티는 걸 본 거예요. 그 네. 보고 이제 말씀을 또 드렸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큰일 난다, 말려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었고 예. 그 결단 아마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영아 의원이 이제 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아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오실 때 유영아 의원이 옆에서 에스코트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모시고 올라와서 박 전 대통령이 단식 중단을 호소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얘기하고 장 대표가 바로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인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나 심정은 뭐였을까요? 사실 다른 이제 분들의 의견보다는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의료진들이 이거 정말 이러다가 장기 손상 온다, 또 뇌 손상이 온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며칠 더 했다가 손상 오면은
당 대표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아예 해칠 수가 그렇죠. 아예 해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판단이 좀 결정적인 계기였지 않았을까 싶고요. 마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셔서 타이밍이 우연찮게 맞아 떨어져서 그런 이제 단식을 중단하는 그렇게 된 상황 같습니다. 예. 장 대표의 이제 출구 전략 계속 얘기를 언론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단 없었죠. 말이에요. 논의가 거의 안 됐었죠. 예. 자,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거는 인지상정으로 삼자들이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데 처음부터 이제 많은 우려를 했잖아요. 예. 과연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 명분과 타이밍에 있어서 과연 단식의 명분이 무엇인가? 가장 표면상 걸은 거는 이제 통일교 특검 받아라. 예. 받는다. 거기에 신천지까지 하자. 중간에 이제 단식 중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신천지를 받겠다. 그런데 별도로 따로 하자. 예. 이걸 분리해서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됐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명분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소위 출구 전략, 뭐 어떻게 보면 테러일 수도 있고 그걸 찾기가 참으로 어려웠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 와중에 8일 정도 하면서 보수 진영의 어떤 통합, 단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혹시라도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찾아갔다 그러면 또 그런 말들이 더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지금 그 완전히 통합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드라마틱 엔트리라고 해외 순방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장면이 있잖아요. 예. 오늘이야말로 장동혁 대표에게 드라마틱 엔트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움직였는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전 대표 시절 때부터 그렇게 막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타이밍의 마술사라고 불릴 만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본인을 탄핵했던 그 국회로 오신 거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가기 싫은 그 국회를 방문한 건데 저는 아마 유영아 의원한테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보면 이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 순간에 육체적 탈진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대로 이 어떤 야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오기가 발동한 게 아닌가. 어쨌든 야당의 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든 말든 영수회담은 없다고 딱 잘라 얘기해버리고 예.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에 와서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는 만났지만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은 전혀 방문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렇다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죽어도 그냥 완전히 오기가 발동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아마 그런 마지막 순간에 박근혜 전 대표가 그래도 마지막 지금 국회를 방문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도 다녀가고 예.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다녀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와서 본인이 이제 단식을 멈춰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 또 출구 전략이 되지 않았을까.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와서 저렇게 이제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또 야당의 지도자로서 오늘 인정받는 그런 효과도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도 상당히 어떤 야당의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조금 감개무량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뭐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는 이거는 이제 야당의 것이죠.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보수의 어머니가 우리가 흔히 조롱거리로 그냥 추미애 의원을 얘기하는데 워낙 그 보수의 진짜 어머니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거든요. 예. 과거에 우리가 이 대통령이 3번의 탄핵이 있었을 때 그때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을 때 그때 이 국민의힘이 정말 한나라당 시절인데 정말 정치적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천막 당사를 만들고 그렇죠. 그때 보수를 예.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이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움직여서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상을 찾았다는 거 그리고 예. 단식을 만료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장동혁 대표가 너무 아마 이 감개무량하고 또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본인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만료한 부분도 예. 상당히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준 부분이 있고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도 전직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서 예. 단식을 만료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다 서로 윈윈하고 좀 전체적인 단식 어떤 투쟁이 잘 마무리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많이 해쳤지만 박 전 대통령이 와서 직접 저렇게 해준 것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완전히 빈손 단식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도 했을까요? 그렇죠. 인정을 받았다? 정치적 입지를 확실히 예. 이제 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은 됐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부터 해서 그 개파들이 계속 이제 장동훈 지도부를 흔드는 그런 예. 모양새가 있어왔고 실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원 가입이 110만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100만을 넘었는데 100만도 훌쩍 넘어서 110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박근혜 전 대표가 그냥 정치인이라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보수의 상징 TK에서 올라와서 직접 만나서 이제 위로해주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준 게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는 도장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상징적인 의미가 예. 뭐냐면은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 이 두 분을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가 않죠. 근데 유승민 전 의원도 찾아와가지고 장동혁 대표한테 위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박근혜 키즈인 이준석 대표도 찾아와서 장동혁 대표에 위로를 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와 사이가 좋든 그리고 박근혜 정신을 이어가는 정치인, 신인 청년 정치인 예.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그런 이제 상황, 용광로에 다 담는 그런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찍어줬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집결을 시켰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보수 진영의 유력한 정치인들은 거의 다 왔다 갔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좀 보수가 커질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어떠선 당의 의원들이나 우리 당원들한테 국민들한테 다 전달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인 사람 치고 대표님의 결기를 뭐 믿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조심하세요.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정치적인 효과가 당 내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당 외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성취후보들 당 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일촉즉발 긴장 최고조 이런 상황에서 단식이 끝난 지금 시점에 보면 그 얘기를 일단 수면 안으로 쏙 들어가고 다 모이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시적인 중단일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아까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도 보수를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 이 말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우회적으로 좀 비판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장동혁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왔다고는 합니다만 그분들도 도의적으로 그래도 당 대표가 그래도 단식을 하고 있고 목숨을 걸고 하고 있으니 그래도 도의적으로 갔을 뿐이지 그 장동혁 대표의 뭔가 기조나 윤호개인 세력과의 절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안 바뀌었다면은 아마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아마 회복 기간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회복된 이후에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3년 1심형이 나왔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멈췄을 뿐이다. 단 저는 이 단시간은 기간 동안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행태는 아마 지금 그 본인의 포인트를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사과 영상도 제대로 올리지 않았고 사과 영상이 사과보다는 보복이라는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건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 예. 이 8일 동안의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 찾아가지도 않았고 사과도 적절하지 못했고 이런 거로 봤을 때 저는 어쩌면 오히려 실점하는 기간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버텼지만 잘 버텨냈지만 아마도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왔잖아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빚을 진 겁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있던 아까 결국 유영하 의원이 다리를 놨다고 하는데 예. 지방선거 때 유영하 의원이 어떤 포지션을 하게 되는지 그분 아마 대구시장 출마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빚을 졌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또 그거를 그냥 간과할 수 없을 것이고 예. 아마 이런 정치적 셈법들도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정치인의 행동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그 쌍특검법 요구를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민주당과의 관계라든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거를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없었거든요. 실제로 진짜 장 대표가 이 특검법 때문에 단식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통일교 특검은 뭐 어차피 민주당에서 수용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공천헌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강선호 의원에 대한 뭐 1억 원 전달했다는 부분 또 김병기 의원이
또 총선 직전에 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민주당에서 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예. 어떤 특검에 대한 그리고 공천헌금에 대한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에 있어서 예. 당내적으로 계속 조금 분란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대표의 리더십을 조금 확인할 필요는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떤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걸 통해서 정면 돌파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어쨌든 그렇지만 이번에 통일교 특검이 받아들여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신천지 특검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여야 간에 협상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 예.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이제 특검법에 대한 연대 또는 반 이재명 연대 또는 본보수 연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얻어진 효과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실질적으로 내세웠던 특검 수용에 대한 부분이 바로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결집할 수 있는 좀 계기는 됐다. 그리고 중도 예. 확장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은 좀 만들어진 것이고 다만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한때 1호 당원이었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딱 정치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 고뇌는 갖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또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다음 달 있을 어떤 1심 선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은 결국 2월 초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아마 그 개혁신당과의 어떤 지방선거에서 연대라든가 또는 중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바꿔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 이렇게는 예상을 합니다. 그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문제가 있고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정치인 중에 안 온 사람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러면 한 전 대표에게는 뭐가 남았을까요? 인터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욱 대표가 저렇게 자세를 잡고 있으니 뭘 하기로 어렵고 그러면은 이제 본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위로하러 가느냐 아니냐 정도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판단을 못 내린 것 같고 예. 그거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정치하면서 풀어야 될 과제 중에서 제일 하급인 과제일 것 같거든요. 이런 거 하나 못 풀어가지고 다른 거 어떻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풀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 조작된 감사 결과에 의해서 윤리위원회의 그런 선을 넘는 그런 제명 결정으로 인해서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위기를 겪고 있는 분입니다. 당의 변화를 전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전 대표는 사과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 외에는 이후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당대표의 단식이라는 게 정치인으로서 무슨 자기의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일단은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대방이 어쨌든 아까 명분 이런 거 약하다고 하지만 결기를 갖고 단식을 한 건 맞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단식이라는 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후의 수단 내지 가장 강한 그 대중에게 어필하는 수단이잖아요, 정치인이. 예. 그렇게 보면 반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도 만약에 정치적 감각을 풀로 발휘한다면 찾아갔든지 아니라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화합의 메시지를 먼저 보낸다든지 예. 하는 그런 액션들이 필요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법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재단하는 그렇죠. 가처분을 예, 한다, 예. 재심을 한다, 뭐를 한다 해서 계속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는 법의 영역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보다는 해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 과정에서 또 특히 보수 진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력은 참 약하다라고 아마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식을 8일 동안 끝내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의 평가가 김철원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나마 좀 지지를 보내던 게 조금 줄었다고 좀 느끼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이 좀 과하다, 이게 잘못됐다, 철회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었죠. 많았죠. 그런데 예. 이번에 아마 단식 현장을 방문했으면 모르겠는데 단식 현장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건 인간적인 도리 차원에서 이거 잘못됐다 하는 예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동안 보면 주변의 분들 계속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단식 농성장을 한번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 화해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건데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보니까 아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기 싫은 일을 죽어도 못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예. 그 총선 직전에 보면 그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어떤 디올백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자를 3차례 보냈는데 결국 한동훈 대표가 그걸 다 일십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일십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윤한 갈등이 본격화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3번 보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다 씹더라 하게 되면 남편이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는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깔끔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본인이 만약에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게 되면 이 제명한 사람은 이 장동익 대표인데 나는 피해자인데 예. 내가 왜 피해자 가해자를 찾아가지? 그리고 이 제명을 철회해달라고 내가 정치적으로 구걸하러 가는 건가? 구걸하러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가 찾아간들 어차피 제명 처분을 저 사람들 그대로 할 건데 내가 무슨 정치적 실익이 있어서 가지? 뭐 이렇게 계속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볼 때는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장동익 대표를 찾아가는 게 예. 인간적 도리로 맞다. 그리고 만약에 제명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동정 여론이 생기고 할 그럴 수 텐데 있죠. 만약에 제명이 예. 되고 난 다음에도 보면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했는데 잘못 이거 부당한 거 아니야?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할 때 야, 그 장동익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거기 코빼기도 안 보인 주제에 무슨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이래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전체적인 당심의 변화도 이제는 장동익 대표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예.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너무 저는 이 한동훈 대표가 너무 법리적으로 그리고 조금 뭐 세상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예. 식으로 조금 한 게 아닌가. 이번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기회를 조금 실기했다. 좀 이렇게 뭐 평가를 합니다. 성신 부대변인 오히려 이런 모습이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 이런 이미지는 안 생깁니까? 글쎄요, 어떤 원칙인지가 지금 충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본인이 조작 감사다. 그렇기 때문에 난 피해를 받았다. 정치 보복을 받고 있다. 근데 본인의 입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예, 예. 저건 정치 보복 아니야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사과 영상 올린 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이 사과보다는 송구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만 몇 차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굳이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아유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찾아갔는데 그런데도 얻은 것 없이 그냥 피해자로 남아있네라고 느끼시면 정치 보복으로 국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건데 보복입니다 반복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글쎄요 그게 법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그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지킨다. 글쎄요 지금은 원칙을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본인이 피해자 서사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런 정무적인 감각에서는 이번 행태는 저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인이 되기에는 조금 모자란다는. 그렇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솔직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메꿔줬어야 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 전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조언을 했는데 들어먹히지 않았던 건지 예. 아니면은 그런 조언을 못 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장동혁 대표의 8일간의 단식 기간 동안 한 전 대표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 전 대표에 대한 너무 과도한 징계다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못한 것 머쓱하게 같은데 됐다. 예 그렇게 예.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재심 청구가 내일 마지막 날이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입원을 하고 당무에 복귀하는 시점을 지금 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정밀 검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네. 말씀 이제 드린 대로 심장 이쪽 계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하고 입원하면서 이제 서서히 몸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뭐 며칠 뒤에 퇴원하고 이런 상황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26일 날 최고위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가 열릴 건데 그 최고위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때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 한동훈 전 대표 사안 처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리는 안 하겠죠. 그래서 처리를 일단 장 대표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 예. 쯤 할 건데 예. 돌아와서 첫 번째 업무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하는 그걸로 하지는 아마 않으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돌아오시고 나서 한 두 번째 회의 정도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번 던진 게 있거든요. 지금 최고위에서 공개 검증을 하자고 던진 게 있는데 그걸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렇죠. 신동욱 최고위에 던졌었는데 그걸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이제 주면서 예. 두 번째,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고 나서 두 번째 회의 정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그냥 제명인 거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거의 사라졌잖아요. 지금 모든 뉴스의 중심에 장도혁 대표의 단식과 장도혁 대표 찾아오는 분과 장도혁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아예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에 있는 병원에도 누군가 찾아갈 것 같아요. 일반 팬들도 찾아가겠지만 MB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는데 MB가 병원으로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병원에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안 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내 스태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대표가 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과거에 자기가 당대표의 시절 그 밑에 있던 참모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도 장도혁 대표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찾아가서 위로하거나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워 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인정을 해야죠.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올라오는 걸 보고 왜 한동훈 전 대표의 대안 중에 하나 대구에 내려가서 무소속 출마해라는 얘기잖아요. 네. 박 전 대표 올라오는 거 그것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 그렇죠. 지금 이제 큰 그림에 항상 정치적인 건 앞보다 이제 뒤에 있는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장에 국회에 나와서 이제 설득하고 한 그 모습이 엄청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잖아요. 예. 다시 이제 TK에 그러면 보수의 본류가 누구냐, 맹주가 누구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러면 큰 기둥이 그런 식으로 세워지면 이제 주변 곁가지가 끼어들기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존의 윤 어게인 세력들로 많이 이제 이렇게 뭉쳐지다시피 해서 어떤 극우적인 목소리가 보였던 거에서 확대돼서 이제 대구 TK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낄 자리가 거의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의 마지막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단식은 어떤 결기를 보이고 메시지를 밖으로 던지는 거지만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간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야말로 인지상정으로 찾아가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요거는 좀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요건 결기가 아니라 이제 아파서 간 거니까 마지막 기회라면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당에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요.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제명 결정 잘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준호 대표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 떨어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여론조사가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한 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좀 이재명 이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면서 좀 빠지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장도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공격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쌍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 때문에 단식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주장이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보수 진영의 결속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막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안 좋게 봤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전체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적 원죄가 있거든요. 비상경과 탄핵에 대한 정치적 원죄가 있는 데다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구형량이 그러니까 사형이 나오고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23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국민의힘이 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어제 또 신년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보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청사진들이 보이는 데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울경 행정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전국에 대한 구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보면 오늘 이제 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한 1,000몇백만 되는 상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호주머니에 돈을 번 분은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5천 시대가 열고 그래도 경제가 좀 흥청망청 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착시 현상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마
어떤 국민들의 지지율에 예.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보면은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단식이 한창 진행 중에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럼 성취부대 이 조사반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당 내에 지지층, 보수 지지층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벗어나서의 효과는 수치적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보수 진영에 있는 지지층을 이렇게 딱 명확하게 숫자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윤호개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린 보수 지지층, 중도 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예. 단식이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악재도 많이 터졌습니다. 악재도 그렇죠. 연속해서 계속 예.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당의 지지율이란 건 상대평가잖아요. 예.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사실상 뭐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는 저희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장 대표가 다시 당무에 복귀를 해서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좀 풀어질 기미가 보이느냐. 그럴 기미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께서 빨리 단식을 풀고 중단을 하고 그리고 보다 진지하게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뭐 굳이 뭐 저 옛날 얘기 꺼낼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실에 24일간 단식 농성을 했거든요. 얼마나 매몰쳤습니까? 심지어는 윤석열 청와 그때 대통령 용산에서 단식은 뭐하러 하냐 비아냥되기까지 했어요. 단식인 듯 단식 아닌 웰빙 단식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동정표도 얼추 모은 것 같습니다. 다음 패는 입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는 휠체어 출석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단식을 두고 장동혁 당시 원내 대변인 입장에서 브리핑을 하는 거였는데 성취부대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단식도 끝났고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외면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래 왔어요. 그러면 단식 끝나고 복귀했을 때도 이 스탠스를 그대로 뭐 이어가는 겁니까? 글쎄요, 복귀를 하면 그래도 조금 소통을 할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조금 다른 스탠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단식의 명분은 지금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에게 법안을 받아라, 특검법 받아라.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특검 하자니까, 특검 근데 신천지 특검 같이 하자니까 뭘 더 해달라는 거지? 그러면서 원내대표끼리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만 협상이 계속 불발된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뭐 당 대표든 아니면 청와대의 그 정무수석이든 가더라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명분은 그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분을 만들어서 출구 전략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나왔기 때문에 가더라도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 회복을 하고 있는 입원을 할 상태일 때 가든 아니면 입원하고 복귀한 다음에 또 인사를 하러 가든 저는 글쎄 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과 관련돼서 하지만 전 대통령실에서는 홍익표 수석이 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홍익표 수석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통령도 그 기자간담회 때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물론 뭐 1대1 영수회담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은 여야 대화가 먼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분이 일단은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했기 때문에 홍 수석 입장에서는 안 가실 이유는 또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괜히 단식장에 가면은 좀 당에게 부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었으나 일단 병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홍 수석이 전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홍 수석도 대통령이 빨리 가보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식은 분명히 명분이 없었고 거기서 여야 특히나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사실은 시대적으로 잘 맞지도 않는 용어지만 정당 대표 간의 어떤 면담 이런 것인데 그때는 명분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흑역사도 있었죠. 뭐 24일 동안 단식할 때 약간 조롱하듯이 그 앞에서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그런 국회 마당에서 그런 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지상정이죠. 그야말로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제 장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아까 이제 또 다른 단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즉 뭔가를 가지고 싸우겠다 했는데 싸울 무기가 뭐냐라고 보면 또 이게 이제 옹색해집니다. 왜냐하면 단식하는 동안에 뭔가 호전된 게 있는 게 아니라 외적 상황이 그 사이에 특수수사본부에서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신천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안 좋게 또 나왔잖아요. 2차 종합특검
통과되고 그러면서 어떤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기를 가지고 싸울 만한 게 거의 별로 없다 생각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단식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가 당내에 대한 메시지인지 그게 대여에 대한 메시지인지 많이 헷갈릴 정도로 참 명분이 역시 약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입원을 해서 회복을 하고 당무에 복귀를 했을 때 장 대표가 일성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 다음 주 초로 예상된다고요. 그때 한번 좀 보도록 하고. 또 하나 오늘 정치권에서 큰 뉴스가 나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글쎄요 정계 개편에 신호탄을 던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합당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습니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조국 대표는 즉답을 하지 않았고 정청래 대표는 이겁니다.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는 얘기입니다. 합당을 하자는 이유가. 그러면 왜거든요. 왜 이 시점에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크게 보면 이제 외적인 상황 변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아까 거둔 성과가 있다 그러면 뭐뭐다 하면서 당내 통합 및 그 재보수 재진영의 어떤 통합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다녀가고 이런 것들을 의미부여를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빠졌지만 나머지가 이제 제 세력이 합친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도 지난번에 그 내란 탄핵의 와중에도 41.15%와 8.7% 이 정도를 얻으면서 산술적 합산으로 했을 때 위험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동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역별로 보면 이제 어느 지역은 조국 혁신당이 미미해서 역량이 덜한 데가 있지만 또 어느 지역은 상당히 강세를 보여서 어떤 3자 대결처럼 갔을 때 상당히 위험하게 위협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 이런 것들까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장으로 나가면서 생기는 재보궐 자리 이런 데서 이제 생기는 조국 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주요한 주자들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갈등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좀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 상황 좀 한번 볼까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송원석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 잠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3선을 하시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장도 하셨죠? 예, 제 기억으로는 민주연구원장 하시고 정책위 의장 하시고 원내대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이제 정무수석으로 다시 이 청와대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셨는데 앞으로 정무수석의 기본적인 책무가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니까 그동안에 의정활동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합리적인 성품으로 앞으로 여야 관계가 좀 잘 풀리기를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수석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장동혁 당대표가 8일간의 그 단식을 하다가 오늘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얘기했던 요구했던 내용은 공천 뇌물과 관련한 특검. 이 공천 그 뇌물 관련 사항은 사실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병기 의원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어떤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었는데
그 부분은 또 민중기 특검에서 8월 달에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고위 이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관련해서 진술이 이미 나왔는데도 4개월 넘게 이렇게 특검에서 수사를 않고 뭉개다가 이제 드러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교단체와 관련해서 금품이 오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임명이 되어야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장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순히 이제 특검을 임명하자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뿌리 깊은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했던 그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홍익표 수석은 일단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무언가 뭐 결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일단 인사하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성추행 부대변인 정청래 대표가 합당 추진 선언하자마자 당내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좀 반발하는 움직임이 꽤 제법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 당이 이 합당을 추진하게 된 게 이제 2014년 그 당시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 때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그때 합당 이후로 지금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때도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두 당대표가 나와서 자 이제 합당합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죠. 이제는 합당을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합당을 발표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아주 심했었죠. 이번에는 그래도 제안을 좀 한 거기 때문에 조금 톤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내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 절차가 뭐 방향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하는 거 언젠가 할 것 같았고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들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오늘부터 지금 1인 1표제와 관련돼서 당원들의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설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결국 당원 주권 시대,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당원이 당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합당 추진과 관련돼서는 당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지금 비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일단 의견을 수렴하자고 한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좀 얘기를 들어보자 합당 제안하면서도 당내 의견 수렴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수렴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지금 의견이 좀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칠게 나오고 있죠. 반발을 하는 분들이 좀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좀 의총을 좀 열어서 뭔가 기자회견하기 전에 그래도 의총을 열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조금 거쳤다면 그래도 좀 개별 의원들의 메시지가 이렇게 거칠게 나오진 않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정청래 대표 이미지가 그냥 혼자 결정한 거네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당내 구성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좀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당대표가 지금 공을 던졌기 때문에 진행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혁신당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당이 민주당이 당내 의견 수렴해보니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조국 혁신당과 따로 분리돼서 가는 기간 동안 방향은 좀 비슷하게 갔습니다만 또 내부적으로 좀 뭐 재보궐 선거 때나 이럴 때 또 싸우기도 하고 경쟁도 붙고 하면서 감정적 골이 좀 생긴 것도 있거든요. 이걸 메꿔가는 과정을 아무래도 좀 지도부가 매끄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에이 무조건 합쳐야지라고 그냥 주장만 하면은 아마 거칠게 나온 발언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지도부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가가 과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영환 부원장님, 박홍근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1인 총재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각 지역구 의원분들께서 볼 때는 이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고 대부분 이제 지역별로 지방선거 중앙에도 이제 기획단이 있고 선거 공천을 위한 이제 기구 이런 것들이 각 이제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시의원, 구의원들 공천하기 위한 기구 이런 것들이 막 조직되고 있는 단계들이란 말이죠.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합당하면 이렇게 그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뭐 기계적으로 나눠먹기 하듯이 몇 명씩 기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좀 강하게 목소리가 나오셨는데 아마 제왕적 총재까지는 아니겠죠. 총재 같았으면 다 결정해놓고 발표를 했겠죠. 그거는 아닐 텐데 당분간 이런 시기적인 미묘함 때문에 당내 반발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선이 당연히 청와대로 향하게 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국회에서 들려온 소식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고 있고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거는 없습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익표 수석의 언론 보도를 보면 사전에 연락은 받았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당청 관계, 친명이니 뭐 친청이니 좀 예민한 시기에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시선이 청와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차피 조국 혁신당이 사실상 민주당 이중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 전에 합치든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합치든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도 보면 지난 총선 때 이제 이 지민 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그다음 비례는 이제 조국 혁신당 찍어달라고 하기도 했고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그 간담회에서도 보면 명성조동이라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도 함께하겠다는 예. 정말 역대급의 아부충성 발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조국 혁신당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도 차기 당권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보인 걸로 보이거든요. 예. 최근에 아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반명입니까? 이런 부분을 예. 보면 저는 뭐 농담이라고 하는지 굉장히 뼈 있는 농담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결국은 당내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 당신이 1인 1표제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검은 어떤 정치적 속셈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저는 공개적으로 농담 형식을 통해서 얘기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견제가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아무래도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 쪽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조국 혁신당을 끌어들여서 저는 일단 차기 당권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제 기반 다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이때까지는 친명 대 정청래 간의 어떤 친명 대 친청의 어떤 대결이었다면 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끌어들이게 되면 이제 범친문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범친문계.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19대, 20대, 21대 3개 총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공천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주류가 이 친문계였거든요. 예. 근데 그 친문계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대표가 되면서 친명계로 어떤 주류가 교체가 됐었는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과거의 어떤 구친문계를 불러들여서 이제 당권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친명대 친청의 대결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친명대 이제 이 구친문계를 포함한 이제 친청 간의 본격적인 어떤 당권 경쟁이 가열화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조국 대표는 약간 뭐 제3의 답을 내놓긴 했지만 성취훈 부대님 지금 뭐 만약에 합당을 실질적으로 실무 협상에 들어가야 되면 당직도 있죠, 지방선거도 있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조국 혁신당은 일단은 합당의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현실적인 문제죠.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예. 다 산재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직자 수도 이제 제한이 되어 조정해야 있거든요. 돼요. 네, 당직자 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흡수 통합을 할 만한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의 규모는 또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혁신당도 거의 당직자나 이런 출마 예정자나 이런 수가 꽉꽉 채워져 있는데 이것을 정말 그냥 의원수에 비례해서 확 줄이고 그대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조국혁신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예. 특히나 호남권에서는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아마 그 후보를 내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해왔을 거고 많은 분들은 이미 예비 후보로 뛰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이 호남 지역은 그 예선이 뭐 본선이나 다름없지 않냐. 그렇죠. 경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다른 게요. 예선 때 비용은 보전이 안 됩니다. 본선에 올라가서 만약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붙으면 그렇죠.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15% 이상 득표를 하면은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 네. 경선에서 그냥 밀려서 져버리면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보전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매우 현실적인 또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일단 아마 그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외로 또 조국혁신당에서 호남권에서 이런 아마도 당원을 모으면서 선거를 준비했던 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냥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의견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절차가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행사 영상인데 뭐 공교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비빔밥을 비비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저게 뭐 원래 비빔밥이 정치적으로는 뭐 통합, 화합을 상징하는 건데 오늘 행사에서 아무튼 비빔밥을 비웠어요. 그러면 야권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개혁신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 특검법에 연대하면서 뭔가 좀 뉘앙스를 풍기려 했는데 선거연대 안 하겠다고 오히려 선을 그었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합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같은 중국집이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방송이라든지 호사가들이 계속 선거 연대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지금 저 입장에서는 선거 연대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아예 같은 중국집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준호 대변인, 국힘과 그럼 개혁신당은 같은 중국집 아닌가요? 지금은 아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쌍특검에 대한 우리 대응은 같이 공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이루자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에 찾아오기도 했었고 장동혁 대표도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생이나 경제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거날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선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그걸 판단하는 그런 타이밍이 결국은 이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될 그렇죠. 것이다.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선거가 어느새 다가왔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 헤어져가지고 각자 따로 선거 치르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손발 잘 맞춰가지고 야당으로서 공동 대응을 해왔는데 선거가 마침 다가왔다? 그럼 만약 선거에서 우리 손잡고 계속 간다 그러면 이길 수 있고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정치에 굉장히 능하단 말이에요. 그 협상도 굉장히 능하고 뭔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대표는. 근데 저는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 정치적 활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대구시장이든 지금 광역단장 후보를 낼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 오죽하면 99만 원만 내면은 공천받아서 개혁신당 후보로 나갈 수 있다는 이거는 우리 정치사에서도 처음 보는 사실상 거의 그 삐끼 공천 상품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99만 원을 내면 근데 그게 공천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선거에 나가게 되면 선거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선거 유세 차량도 있어야 되고 또 유세 운동원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선거 비용은 15%를 넘지 못하게 되면 다 자기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9만 원의 개혁신당이 후보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선거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를 공천 받으면 된다는 부분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다 보면 개혁신당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정책 활로가 없는데 결국은 국민의힘하고 선거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하고 선거연대를 하려면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은 돼야 되거든요. 그 외형 갖춰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한 건 하나의 조건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결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면 선거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안 되게 되면 선거연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르다는 게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적 아마 근데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연대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선거연대를 할 건 분명하다. 다만 앞으로 그러면 합당까지 갈 수 있느냐 합당은 좀 어렵다고 보이는 게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합당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감, 어떤 정치적 위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파괴력이 높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장동혁 체제가 또 이준석 이 합당하고 난 그 이준석 대표에게는 이걸 그대로 상납하게 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최대한 선거연대를 통해서 개혁신당을 조금 이용만 할 뿐이지 다음 총선 때까지 그리고 총선이 지난 이후에까지도 아마 이준석 대표하고의 어떤 합당이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닐 것이다. 계속적으로 아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나름대로 연대 차원에서 어떤 범보수 연대 차원에서는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합당에까지 갈 가능성은 공사는 높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과의 문제 지금 1심 선고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고 어제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형의 선고가 됐습니다. 이 파장이 계속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까지 이어질 겁니다. 어제 주요 핵심 부분 계엄은 내란이다. 이 부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들으신 대로입니다. 청취무대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서 계몽령이다 뭐 이런 주장을 무력화신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내란보다도 더 중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과거의 내란은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느냐. 예.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아주 그냥 미약한 범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어제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저도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그 당시의 민주주의 수준과 지금 2024년 그 당시 비상계엄이 있었던 내란이 있었던 그때 이 민주주의 수준은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전두환이 그 내란을 일으켰을 때와 지금 국민의힘으로 막아냈던 정말 국민들이 희생해서 막아냈던 이 민주주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높아진 민주주의 수준 안에서도 사실상의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를 획착했던 뭔가 이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판결문에 이제부터 12.3 내란이라 칭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에서는 내란몰이 한다 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1심입니다만 대법원 판결까지 뭐 가자고 지켜보자고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1심 결과만으로도 이제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난 시간 동안 내란몰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의 파장력은 전 매우 클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일단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유죄가 나왔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유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전 극히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도 거의 다 확실시된 거다라고 보고요. 어제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답답한 부분들, 뭐 이 판결이 내란과 관련된 게 대체 언제 정리되는 거야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제 판결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들께서는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지지율 대표가 그렇게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건데 이준희 대표 어제 최종심까지 보자고 했죠. 당 입장에서.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때도 그런 입장을 과연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나요?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의 연대 그 모멘텀 계기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나오는 거 거기에 따라서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규현 판사 결국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진관 재판부가 지규현 재판부보다 먼저 이걸 판단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그때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본 재판인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밑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란 주요 종사자나 방조라든가 이런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재판관이 먼저 판단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지규현 판사의 판단에 좀 압박을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란이라고 못을 박을 테니까 말뚝을 박을 테니까는 그 뒤에는 딴 생각하지 마. 다 내가 먼저 말뚝을 박았으니까 다 따라와. 선행 재판부를 통해서 후행 재판부를 사실상 움직이는 이런 취지의 이런 의도의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규현 판사가 선행 재판부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또 다른 재판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진관 판사는요 굉장히 심정을 많이 드러냈었습니다. 본인이 유죄를 때릴 거라는 것을 재판 내내 드러냈죠. 공소장 변경을 먼저 검사에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변호인 측에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도 않고 말을 끊기도 했었었고 그런 거 보면은 유죄 취지가 굉장히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지규현 판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규현 판사는 양쪽에 다 공정하게 기회를 충분히 줬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진관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제 재판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한덕수 전 총리 국무의 CCTV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재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과 약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I'm a graduate of Harvard. Really? Yes. I'm a Prime Minister of Korea. Are you the president? I'm a Prime Minister. You're Prime Minister of Korea. 뭐 마치 절벽에 떨어진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그러니까 학력, 경력, 네. 지위를 감안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본 그렇죠. 거예요. 뭐 여러 이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판단은 달리하시겠지만 예. 어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위로받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 온몸으로 막은 국민 그 대목에서 한 6초 정도 정적이 흘렀는데 예. 저 역시나 좀 울컥했습니다. 내란 그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자료를 제공하고 했던 저로서도 그 순간에 이제 울컥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하게 본 대목이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냐 아래로부터의 내란이냐.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 그러면 그렇게 K 우리 코리아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져 있는 또 K 민주주의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했을 때 그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했을 때 과연 위에서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내란이 옳고 성립하는 거냐. 그러면 이런 것에 주요 종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아마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악의 평범성. 그야말로 그 밑에서 종사하고 굽신거렸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싹 감추고 CCTV가 안 나왔더라면 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걸 보고 식자들의 민낯, 지식인의 어떤 그런 허상을 아마 이진관 그 판사께서 아주 죽비를 내리치듯이 냉엄하게 꾸짖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한 전 총리가요 만 20세 행시에 들어서 무려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2번이나 그러니까 관운을 뭐 최고로 타놨다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결국에 지금 이 23년형이 확정되면 거의 100세가 돼야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종신령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를 하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총리를 2번 한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과거에 보면 김종필 전 이제 총리께서 2번 하셨고 한덕수 총리가 2번 했기 때문에 사실 관료 출신으로 볼 때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결국 마지막 순간에 어떤 잘못된 판단 이런 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나라가 길을 떨어지게 됐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어제 그 어떤 이진관 판사의 어떤 판결을 보면서 보이는 부분이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비상계엄 해제까지 이르는 과정이 내란 행위였다. 그리고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한 부분은 맞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걸맞는 어떻게 판결이 내려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게 형량이 많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무회의에 가서 국정의 2인자가 그리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인데 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느냐,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 왜 그냥 그 이 몇 명의 어떤 찬성할 만한 국무위원들에게만 신속하게 연락하고 독촉해서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도왔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거기에 맞는 부분만 저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계속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국무회의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인 부분을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내란 특검에서도 15년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15년형이 자기가 볼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가중하더라도 최대치가 되는 건데 이정환 판사가 그게 아니고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에 보내진 무장 병력이라든가 경찰 병력의 운용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중 처벌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틀려지는 게 김민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무장 군인들을 뭐 최정예 무장 군인들을 국회로 보내서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하는 물리력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 경찰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막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력을 행사한 부분들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더 가중 처벌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에 들어가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한 어떤 내란 중요 임무 종사만 했는데 내란 특검에서는 15년형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23년형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너무 이진관 판사가 가지고 있는 사법적 예단이 있었는 거 아니냐. 한덕수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40년 전에 비상계엄이 또 이렇게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 당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어떤 형량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가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는 이 부분들은 과연 법리에 맞는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인지, 물론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맞지만 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뭐 확대 해석하고 과장된 그리고 이 사법적 예단을 가지고 이루어진 판결이다.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는 항소심을 통해서 이 형량을 좀 줄이는 부분, 예. 또 본인이 짊어지지 않아야 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위증 말고는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자기가 죄가 아예 없고 기억도 안 나고 불리한 거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데 그거는 가중처벌 대상 아닌가요? 그렇죠. 다 거짓말하고 기억 안 난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의 전 결정적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초반에는 본인이 막 말리려고 했던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좀 저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했었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우진 선언회 이럴 때 얘기했었잖아요. 나를 말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것도 거짓말로 그러니까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짓말로 된 거고, 결국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민들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 허위 공문서 관련돼서도 행사는 안 했지만 작성한 건 유죄, 행사는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국무위원 정족수를 맞추려고 했던 게 결국 뭡니까? 이 내란과 관련돼서 완전 범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예. 아까 군 병력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실행적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게 역사적 판단을 받을 때는 이 행정적 절차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후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결재를 할 때 그 날짜와 시간을 적은 것,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예. 사후 공문서를 작성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형량은 뭐 나중에 항소심 가서 줄어들고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형량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단죄를 받는 것, 이 예.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꿈꿨던 사람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평가하고 처절하게 단죄를 하는 것이 목적에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량에 그에 걸맞는, 뭐 사람들마다 너무 세다, 약하다, 아니다, 오히려 적정하다 이런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저는 죄를 단죄를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첨언드리면 딱 그 내란 상황, 그 당시 그날 상황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이후의 것까지 통으로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성공 가능성, 성공할 걸로 믿고 어떻게 했다라는 네. 부분이 이제 나오죠, 판결문에. 그렇고 거기에 그 뒤에 일어났던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엉뚱하게 이제 한다든지, 또 국민의힘에 새벽 3시, 4시에 10,000원 내고 갑자기 입당하면서 어떤 대통령 후보의 지위를 일종의 이제 찬탈하려는 시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그 내란의 연속선상에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인데 한 전 총리가 이제 대선 후보 나왔었죠. 이거를 재판부에서는 정치 행보를 통해서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라고 봤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도부가 나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국민의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준호 대표는 영상 보셨지만 당시 원내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1심이긴 합니다만 23년형을 받은 중범죄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한덕수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될 뻔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하냐면, 대선 후보로 나와서 만약 대선이 된다 그러면은 본인이 관련된 혐의가 다 이제 묵고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계산 속에서 대통령 출마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좀 부당한 게,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1등을 했었거든요. 예. 당원 내에서 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지만 전체 국민 일반 여론조사는 한덕수 후보가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자기 관련된 혐의를 덮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시도로 본다고 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과장 해석해서 적용한 것이 아닌가. 국민적인 요구가 그렇죠. 높았다. 국민 요구 분명히 있었던 거 사실인데 예, 예. 저 부분도 판단을 또 안 하셨어요. 재판관이.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좀 감정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 이번에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법정 구속 사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주의 우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법정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얘기하면서 법정 구속시켰거든요. 근데 1심 재판이면 다 했지 않습니까? 1심 재판 뭘로 근거를 하죠? 증거를 보고 이미 1심 판단했지 않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이 뭐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79의 나이에 23년 받았으니까 형을 다 살면 102살이에요. 사실상 뭐 그때까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선고를 하면서까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 법정 구속시키고 예. 또 그리고 아까 대선 후보 나오려던 그 취지도 국민적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다른 개인적 목적으로 대선 후보에 나왔다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것도 예.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송치부대 과연 한덕수 전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나 기억 안 나고 사실과 아니다라고 주장할지 아니면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이렇게 나갈 건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를 보고 나면 전략 수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혐의가 그 유죄가 판결이 나왔는데 중요인무정 조사가 끝까지 무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증언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면은 당시 국무회의 때 뭐 그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도가 뭐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 반대했다라고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게 한덕수 전 총리였다라는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 너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전략 수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까도 언급해주신 뭐 고령의 나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걸 번복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로 바뀐다든지 그러면 대폭 형량이 감형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형량이 뭐 더 많아야 된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 판결의 의미는 결국 내란 세력들과 그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단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들에서는 충분히 감경 사유나 이런 것들이 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판결에서 이제 이진관 판사가 잠깐 멈칫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울컥한 거 아니냐는 해석인데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대목이 그러니까 계엄군을 시민들이 막았던 맨몸으로 막았던 그거를 모사할 때 잠깐 멈칫.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반복적으로 두 가지를 주장하죠. 윤석열 피고인 그리고 그 재판 저 변호인들도 마찬가지로 예. 2시간 만에 끝났다. 그리고 어떤 인명의 피해가 없었다. 이걸 반복적으로 이제 특히 국민의힘 분들도 많이 주장하는데 이건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듯이 국민들이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막은 것이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거둬들였다? 그 뒤에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잖아요. 2차 내란을 도모하려고 했던 예. 심지어 육군참모총장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군 동원 버스를 계룡대에서 버스를 타고 군인들이 오고 또 전방에 있는 그 여단 규모의 병력을 빼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그 뒤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궤변 이 부분을 법리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으로 정확하게 재단을 했고 그 부분에서 아마 재판장도 사람이다 보니까 울컥하는 그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재판부, 그러니까 이제 내란 혐의 재판은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하는데 여당에서 이제 또 불만이 제기되고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실제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여권에서 굉장히 조금 뭐 지적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 스타일이 예. 좀 뭐 이렇게 막 협의를 좀 이끌고 뭐 좀 이렇게 옆집 삼촌 같은 그런 어법을 좀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재판을 할 때 그런 스타일을 하시는 거, 추구하시는 거는 저희는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 예.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괜찮은가? 예. 그리고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지연 전략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답답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이 가장 먼저 끝났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래서 더 속도를 냈었어요. 그렇죠. 속도를 내서 최대한 뭐 물론 속도를 내면서도 명확하게 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국민들이 느낄 때는 아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 뭔가 또 다 받아주고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정말 막판에 가서 본인도 참다 좀 폭발하는 모습들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예. 징징거리지 말라 뭐 이런 표현도 썼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이전에 재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예. 사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거 지기현 부장판사 똑바로 해라, 빠르게 해라, 국민들 내란 재판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 실실 웃으면서 하지 말라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근데 야권에서 이제 주장하는 근거가 이진관 판사가 재판 진행 도중에 단호했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 그럼 반대로 지기현 판사의 재판 과정을 보면 오히려 내란 재판에서 형량이 감형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내란 재판은 감형 사유가 뭐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이미 특검에서 뭐 아마도 재판부도 고려하지 않고 있을 것이고요. 네.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일 것인데 저는 오히려 그 사형 쪽으로 무게감이 더 실릴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오히려? 무기징역 예. 낮추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덕수 물론 다른 재판부입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사법부는 내란에 대해서 단죄 엄하게 꾸짖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어떠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런 그 친위 쿠데타를 꿈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꾸짖어야 된다라는 기조가 전 같이 공유하고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예. 무슨 형량을 서로 공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조 정도는 그래도 공유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감형 사유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선고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어떻게 봤는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흉기가 된 판사들이라고 뽑았습니다. 이진관이 판결이 있었는데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전 총리 한덕수는 현재 실수가 법정에서 벌벌벌 기었다는 거예요. 이진관이 눈치 보면서 뭐 자백하고 뭐 판사님 해가면서 이진관이 흐름을 안 끊었기 때문에 이진관이 더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저런 주장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번째 선고 나왔고 한덕수 전 총리 23년 받았어요. 이렇게 선고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저런 주장이 과연 누구에게 선고가 얼마 정도나 될까 싶어요. 저는 뭐 전혀 맥히지도 않고 전 제대로 된 어떤 변호 전략으로도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보면 조금 반어법을 쓰는 것 같아요. 보면 옛날에 뭐 시험 성적 만치고 왔는 그러니까 완전 망쳤는데 어머니가 그냥 갑자기 야 시험 잘 쳤다는 것처럼 예. 저분은 보면 어떤 변호 전략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스스로 센척하면서 아마 보이는 그런 것들로 보이는데 저는 아마 저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변호인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를 김용현 전 장관하고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는. 네. 첫 번째는 뭐냐. 어차피 조기 대선이 됐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란죄로 처벌받는 건 피할 수 없다. 벌써 답은 정해져 있다. 두 번째, 어차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형이든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차피 이거는 감형이 되거나 아니면 사면이 될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센 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보수 진영 쪽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대해서 동조하고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김용현 전 장관도 일정 부분 수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재판정에서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또는 다른 판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은 사실 일반 재판정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피고인들하고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는데 그 전략에 저는 굉장히 조금 이제 마이너스일 것이다. 예. 아마 나중에 1심 선고가 나게 되면 아마 본인이 그때는 어떤 걸로 또 다른 뭐 이 배변 늘어놓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변호는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 다 안 사니까 걱정 마라. 이런 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기본적으로 진짜 깔려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변호인들도 그렇고 윤석열, 김용현 두 피고인들도 그렇고 구치소 정치를 하다가 법정에까지 나와서 이제 법정 정치를 하는 거죠. 특히 저 변호인들은 법정 정치 플러스 이제 유튜브 정치까지 하더라고요. 예. 정상적인 누가 봐도 정상적인 변호 전략은 아니죠. 사이코패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걸 듣는 해당 재판장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과연 어떨까? 그러면 좀 전에 분석 잘 해주셨듯이 이미 이들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 중에 결론이 나 있다. 그럼 나머지 남는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층이지만 그들에게 강력히 소구하고 후위를 도모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정치적 제스처와 정치적 언행 그 연속선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재판부도 그렇지만 국민들은 과연 이렇게 끔찍한 내란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 뒤에 일종의 2차 가해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가 지금 구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참 곤란하네요. 북한 지시로 이제 본인이 이제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역시 이것도 뭐 그냥 그 여론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지층. 근데 국민들이 저 SNS 메시지를 굳이 그대로 들을 것인가? 마지막 문장을 나라 살려야가 아니라 나를 살려야로 느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메시지는 결국 주말마다 여전히 지금 광화문에서는 저분들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로 하여금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내라. 이미 그 광화문 저도 주말마다 광화문을 지나기 때문에 메시지를 종종 듣는데요. 이미 메시지가 너무너무 셉니다. 이미 그 국민들 지나가는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정광훈 씨의 저는 목사라고 칭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광훈 씨의 메시지가 오히려 본인을 죽이는 길로 갈 것이다. 본인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게 되고 본인을 지지하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지지층, 그 거리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의 볼륨이 점점 커진다고 하더라도 예. 본인의 뭐 석방 가능성이나 뭐 이런 가능성은 점점 사실상 지금도 낮지만 지금도 거의 없지만 더 사라지게 될 거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광훈 씨 얘기 길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 관련 수사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지금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명이 뭔가 돈을 건넨 정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직 서울시 의회 관계자가 한 명 나왔고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넨 듯한 정황이 그 통화 녹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사가 만약에 누군가 또 한 명의 현직 의원이 유력하게 또 거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확대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이제 아마 서울시 의회뿐하고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될까 이런 이제 논의를 예. 했다는 거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저게 이제 민주당에서 발생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스러움 그 본연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공천 돈 이런 거에서 상당히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왕 이렇게 이제 논란 그리고 녹취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수사 당국에서 아주 철저하게 수사하고 단호하게 처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금품이 전달됐는지까지는 아직까지 경찰이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누구한테 줘야 될까 이거를 상의했다는 녹취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지금 그 지역구에 출마할 때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정도를 주고 예. 공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당직도 없었는데 갑자기 비례대표를 받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는 선거운동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공천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뚜렷한 당직도 없고 민주당에서 활동한 전력도 없는데 갑자기 영입돼가지고 공천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2022년도에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주고 공천을 받은 부분을 조사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처음 정계에 입문하게 된 2018년도 비례대표 선거부터 이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때 보면은 서울시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또 지금 안규백 현 국방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간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이상하고 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 때는 이번에 또 강서구에서 영등포로 옮겨서 영등포 구청장에 도전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다음에 당권에 도전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 특정 단체들로부터 또 입당 원서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전체의 어떤 공천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돈을 주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간파하고 있었다는 걸로 보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 김경 시의원이 보니까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 본인의 동생 가족 회사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 산하 기관을 위해서 수백억 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서울시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 감사를 이 감사를 지시한 부분은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경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방 의원들이 어떤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경 시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 의회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저는 지방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권 개입 때문에 공천 헌금이 오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 의원들이 이권 개입할 수 있는 이 부분들도 차단을 해야 공천 과정에서의 헌금 비리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적어도 서울시나 경기도 또 대구 이런 데 지방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이권 개입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철저한 좀 수사라든가 이런 감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경찰 조사 받았죠. 진술이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나씩 알려지고 있는데 1억 원 수수와 관련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만나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돈은 있는지 몰랐다. 이게 이주로 되면 그러니까 쇼핑백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있는지 난 모르겠고 그냥 들고 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얘기를 과연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수긍을 하실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자리를 이제 마련해준 남모 보좌관이 있습니다. 남모 보좌관이죠. 남모 보좌관이 강선우 의원의 뜻이라고 하면서 1억을 먼저 얘기했다고 합니다. 1억을 얘기했고 만나는 장소, 시기를 이제 김경 시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3자 대면하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1억을 이제 건네주는 그때 그 순간에는 본인이 자리를 비워가지고 못 봤다라고 했는데 돌아오니까는 강선우 의원이 쇼핑백을 주면서 차에 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 보좌관이 본인이 혼자 상상을 해가지고 강 의원의 지시 없이 혼자 내가 강 의원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1억을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 큰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위에 의원의 지시 없이 혼자 벌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인은 돈 구경 못했다고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억을 주니까 쇼핑 받으면서 활짝 크게 웃으면서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술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쇼핑백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아침에 알았다는 거고 또 돌려줬다는 말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때 즉시 돌려줬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6개월 뒤에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사전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6개월 뒤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남 보좌관 얘기로는요. 그 1억을 받아가지고 강 의원이 자기 집 전세 보증금을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을 한 것을 보니까 남모 보좌관은 아마도 강선우 의원이 자기한테 덮어 씌우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있는 그대로 전부 다 털고 본인도 죄가 있으면 제가 받겠다. 하지만 내가 다 덮어 쓰는 것은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남모 보좌관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겠다. 그래 보입니다. 하나만 더 송치부 대변인. 이 전세금 활용 이거는 개인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이걸 그럼 뭐 쌈짓돈처럼 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세 자금 이 개인 거는 그러니까 1억 원 받은 그거 돈 말고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해왔던 개인 자금으로 전세 자금을 충당했다. 개인 자금으로 그 설명이죠. 전세자금을 냈다. 근데 일단 지금 입장이 다른 거는 강선우 의원의 목적과 김경시 의원의 목적이 다릅니다. 김경시 의원의 목적은 가명 쪽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으로 처벌을 받겠다. 그리고 적극 협조해서 나의 형을 좀 낮추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강선우 의원은 끝까지 지금 정치를 포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어떻게든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나와 있는 녹취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무죄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술도 뭐 워낙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마지막 좀 살펴보려고 오늘 코스피가요 5천을 터치를 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제가 그때도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곡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정상화 중요하잖아요.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코스피는 대선 후보들이 자주 하는 공약인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부터 주가 오른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결국
5천을 뭐 물론 내려오긴 했죠. 터치는 했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소식이죠. 그에 대해서 대부분 처음에 공약화할 때 불신을 했죠. 예. 아마 공약화할 때 주가가 2,400부터 600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더블을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때까지 전고점이 이제 3,000 뭐 이렇게 언저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불가능하다 했는데 몇 가지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면 이게 충분히 뚫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본시장의 선진화라든지 예. 지배구조 개선. 우리가 이제 상법 요번에 다시 3차 개정까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상법상에 이제 발목을 잡는 것들,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충분히 어떤 인위적인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자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예. 이제 마침 뭐 물론 운적인 요소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거기 그렇죠. 반도체라든지 네. 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또 살면서 간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합체가 됐지만 어쨌든 첫 번째 그런 제도적인 구조적인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거뒀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예,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ETF 이걸로 수익이 꽤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4천만 원 넣으셨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한 지금 현 기준으로 그게 아마 2,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 코스피 그 당시랑 비교해서 아마 그 당시에 국민들 그리고 지지자들도 비슷한 ETF 든 분도 많고 그 당시에 좀 들어간 분들도 많거든요. 따라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뭔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아까 인위적으로 부양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그래도 대통령이 코스피나 이런 주가에 관심을 갖고 뭔가 의지를 갖고 있다. 대통령이 저렇게 투자한다. 그럼 나도 한번 태워볼까라고 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갖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그 전에 팔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예. 비슷한 수익률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도 또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60대 가정주부분들이 가장 많이 수익을 봤다면 사고팔구를 잘 안 하고 장기 보유했던 분들이 엄청 이익을 봤다는 농담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